네, 오늘도 저희가 소중한 세 분의 전문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근식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함께하니까 든든합니다. 예. 자, 어제 한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제 도착을 하게 되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잠시 뒤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도착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곳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까지 나가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에 서명을 한 뒤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시작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이 약 30분 정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되고 이후 두 정상 간의 짧은 환담 그리고 장소를 접견실로 옮겨 확대 정상회담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 예상 소요 시간은 약 90분 정도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은 오후 3시 30분에 대통령실 지하 1층 기자회견장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두 정상이 함께 만찬에도 참여하죠? 네, 맞습니다. 두 정상 간의 만찬은 이곳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만찬 소요 시간도 약 90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을 포함해 우리 측 인사 50명, 미국 측 인사 30명, 이렇게 100명 정도가 함께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기술동맹입니다. 자연스레 오늘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10위권에 있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찬장의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인데 일단 만찬 시작 전 만찬장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하는 자리까지는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진행되는 만찬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한덕수 임명.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총리 지명 4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총리의 임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명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함 2022년 5월 21일 대통령 윤석열 네, 국회는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08명이 찬성하면서 무난히 과반을 넘겨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네. 그동안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 정부가 재창출되는 게 아니라 교체된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 첫 내각이 어떻게 출범을 할 것이냐, 무사히 빨리 출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그간에 정권 교체된 정부의 총리 인준 통과 시점까지 본다면 그나마 좀 빨리 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인수위 기간 내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부적격 판정으로 계속 반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부 출범을 한덕수 총리 발목 잡기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던 상황인데 어제 다행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경론 끝에 반대 입장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론 끝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아마 의식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결적으로 당론을 모았고 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 30-40명 정도는 일단 이탈을 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무사히 통과가 됐고요. 이로써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사실상은
그 지명한 지 48일 만에 이제 총리로서 정식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내각, 일할 수 있는 정부로서의 첫 출발을 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거대 야당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임명에 반대해 오다가 인준안 통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한 후보자 본인이 그 후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협력할 협자, 협치가 아니라 협박할 협자, 협치를 한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를 둘러싼 분명한 사실은 역대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자기 관리가 안 된 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승적 결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해오다가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어쨌든 찬성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고 결국 어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좀 오락가락입니까? 아니면 정말 윤호중 대표 말대로 대승적 결단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방선거 때문이죠.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경론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게 4시에, 2시에 의원총회가 4시 하기로 했다가 6시까지 2시간 늦게 늦춰졌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의견이 아주 상당히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인준을 안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목 잡기로 비춰져서 그런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결과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차후에 그러면 어떻게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에는 중지가 모이지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우세하게 인준 쪽으로 표가 모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총에서 결정한 것 같고 네. 뭐 이건 100%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어떤 도덕적 검증의 기준을 보면 그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이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첫 출발에 총리는 좀 인준해주는 편이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당내 영향력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가 돼버린 거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미루지 말고 5월 초에 취임식하기 전에 인준 표결 들어갔더라면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위원장이 선거를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준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영향이죠. 두 번째는 뭐냐? 5.18입니다. 5.18. 이게 네. 5.18 전이 아니라 5.18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주도권을 호남의 호남 민심이 아니에요. 수도권의 호남 민심입니다. 경인.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천이 돼버린 거죠.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여기다가 5.18에 갔다 왔는데 한덕수 총리가 또 호남 인사예요. 네. 호남 인사 이번에 별로 내각에 별로 없는데 한덕수 총리마저 낙마시켜 후보자마저 낙마시켜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속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다 보니까 총리 인준 쪽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덕수 총리 인준이 민주당의 유용한 카드였죠. 카드를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딜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카드였는데 지금 배 소장 말씀대로 카드를 너무 오랫동안 쥐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카드가 갈수록 카드가 아니라 자승자박의 멍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자니 이건 부적격 판정으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통과를 안 시키자니 6월 1일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발목 잡기로 여론이 약화가 될 것이고 계속 부담스럽다가 어제 아마 이제 경론 끝에 정무적 판단하에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아니었으면 아마 끝까지 아마 계속 반대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선만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임하는 사람들, 특히 아까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개항을 해서 이겨야 되고 인천시장 이겨야 되고 경기지사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인데 돌아다녀 보면 민심을 알거든요.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6월 1일 지방선거의 민심이라는 게 과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심판하자. 견제를 하자 이런 민심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민심이 많은 것인지는 다녀보면 대충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나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공천을 했던 현역 의원들은 그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걸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장관들을 지명을 했고 인사청문회가 쭉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한 명이 있죠. 한 명이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말씀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인준을 했고 이제 오늘 임명장이 수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게 되면 그때쯤 정호영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좀 전망이 나오던데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자진 사퇴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의견을 전달해야죠. 뭐 제가 볼 때 끝에 나오겠죠. 그렇죠. 본인은 뭐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계속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퇴하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려 있지만 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임명을 강행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한다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데 그러나 여론의 여러 가지 살필 대로 봤을 때는 아마 사퇴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부터 윤내각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한랭킹 만나보시죠. 한동훈 현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죠. 이번 인사로 좌천이 됐던 윤석열 사단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인물들 이원석 검사는 이제 대검 차장이 됐고 송경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신자용 검사는 검찰국장이 됐습니다. 이른바 검찰 내에 이제 빅3라고 하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앉은 것이죠. 근데 김 교수 보시기에는 이거 갖고도 뭐 정치권에 갑론을막이 있던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한동훈 총리 인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그 불씨가 바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명이 강행된 뿐만 아니라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단행한 저 법무부 요직에 대한 인사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게 완전 검찰공화국이다. 그리고 이게 정치검찰이 다시 복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격앙돼 있었는데요. 저는 평가는 엇갈린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 새롭게 재편된 어떤 검찰 요직의 인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 의미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시절에 왜곡됐던 검찰 인사 그러니까 정권에 순응했던 친문 검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정권에 맞섰던 그야말로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검사들은 전부 좌천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권력에 따라서
이 검찰의 인사를 왜곡시켰던 것을 바로잡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맞섰던 좌천됐던 인사는 다시 제자리에 복귀시키고 권력에 순응했던 그래서 권력에 눈에 들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했던 사람은 다시 좌천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곡된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신속하게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까지 사실은 감수하면서까지 그 임명을 강행했겠느냐. 가장 큰 이유는 4개월 뒤에 지금 이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축소를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그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시켰고 강행을 시켰는데 통과가 돼버린 이상 4개월 뒤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뺏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4개월 뒤에 닥쳐올 검수완박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대규모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끝에 신속하게 빨리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4개월 뒤에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전략적 고민에서 저는 인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김은식 교수님 개인 의견이고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법무장관 임명 이틀 만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문제가 인사 문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산하기관이죠. 산업부 산하기관의 공기관의 기관장들 이분들을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강제로 나가겠다 이런 이제 혐의거든요. 이게 그 국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거 이제 그 당시에 그 야당이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은데 뭐 고발이 됐으니까 압수수색하는 거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압수수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뭐 저는 결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수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다만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쎄 뭐 예단해서 뭐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겠죠.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그제였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마치 한동훈 청문회가 또 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상을 갖게 할 정도였는데요. 그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민주당 의원들과 이 한동훈 장관 간의 신경전이 아주 뭐 치열했습니다. 우리 배 소장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 첫 데뷔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2차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국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치열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질 것이고 민생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이게 지금 유행어처럼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이게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심했다. 자천해서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그게 무슨 인사냐 제대로 된 인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이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이게 뭐냐 정치 수사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지지층들을 또 견인하는 것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세 가지 수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번 대장동, 2번 탈원전, 3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선까지 겨냥한 거 아니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수사가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수사 과정이.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대로 아이 지난 3년 너무 심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더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으로서만 이야기합니다. 법으로서. 법무부 장관은 법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제대로 된 수사를 해나간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을 향한 여당의 공세, 특히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문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것만 좀 당부드립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우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고 말고를 물은 게 아니라 어땠을 것 같냐는 걸 여쭸는데요. 좀 개인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 감상에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이게 고민정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저게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저도 저 영상을 쭉 다 봤는데요. 글쎄 김근식 교수 어떻습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가까운 인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또 측근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한동훈 그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랭킹 제목도 한동훈 현상 아닙니까? 현상. 저 15분 동안 주고받는 게 지금 거의 유 땡땡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엄청난 뷰를 지금 조회수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저는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는 건 뭐 애결위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질문의 초점이 조금 어긋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창과 방패라는 싸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원칙적이고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를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측에서는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뭐 수사를 안 하고 소환을 안 하냐 그러는데 예. 그 사건은 이미 아까 저 답변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진척됐을 뿐만 아니라 주범과 공범이 재판에 붙여져서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붙여진 기소장, 공소장에는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그냥 피해자로 나와 있는 투자자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그뿐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걸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의 조작 사건에 개입한 공범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가 한참 진척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계속 왜 소환을 안 하냐고 하니까 답변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네네. 두 번째 유성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것도 이제 유성 사건을 개입했던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가 있다는 걸 지금 추궁하기 위한 것인데 유성 씨를 물어보니까 그분도 피해자다. 그리고 그분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고 그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검사가 공소를 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애꿎하게 정말 무죄 판결 난 분이 정말 피해자가 됐던 게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유성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 왜 공감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저런 부분에서 고민정 의원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전략적으로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유성 씨 아시죠? 유성 씨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유성 씨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이런 일을 담당한 검사는 법무장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이렇게 모르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해지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은 나와가지고 그걸 추궁해서 막 몰아붙이기만 하지 답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피해를 입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데 그러나 그걸 더 나아가서 그런 검사가 만약에 공소를 했을 때 그런 잘못된 증거 조작된 그걸로 공사를 했으면 그 법무행정의 총감독으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저는 의원의 질문이 굉장히 좀
좀 전략적이지 못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최 생각하십니까? 교수께서 또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고민정의 뒷부분의 질문은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뒤에 설명하신 것처럼 검사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시원 비서관이죠. 그 부분은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추셨다. 그 부분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거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저는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자꾸 피해 나가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서면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다고 계속 이제 피해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지적했던 건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물론 현재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조사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조사를 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선수로 뛰었던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 진술의 내용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활용됐고 또 본인한테 직접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하셔서 뭐 팔아라 말아라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왜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냥 돈만 빌려주셨다고 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처음에는 누구 건지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 돈을 맡겼는데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개입돼 있다라는 의혹이나 생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혹이 있는 그렇죠. 거죠. 의혹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김건희 여사가 그게 개입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지 않고서 수사가 끝났고 그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 얘기하셔야 되는데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피해 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 가면서 곤란한 질문을 답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른바 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추장관 시절에 없어진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범죄에 대한 이 수사는 나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범죄가 없어서 그 기구가 없어졌었나요?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앴는지 저희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취임 첫날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른바 합수단을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 부활, 배 소장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표현을 보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 두 글자에 집중을 합니다. 범죄.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할 때도 범죄자 이거 방치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없어졌던 것을 다시 부활하기로 했거든요. 47명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금융수사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은 경제하고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수사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초점은 범죄, 특히 경제,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라임과 옵티머스. 그러니까 다른 건 정치적 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 수사는 그게 아니죠. 민생과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다른 범죄까지도 연관성을 밝혀내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이죠. 자, 뭐 이른바 그 한동훈 현상 중에 하나인 그 예결위 회의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되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약간 견제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영상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취임식 영상이 놀랍게도
130만 뷰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랬다면서요. 한동훈 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130만 뷰를 얘기하셨는데 예.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요. 많이 보실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질의를 했던 게 116만 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것도 국민들에게 다 인정되는 것이니 그러면 이 사람을 경질하는 것이 맞겠죠. 글쎄요, 뭐 조회수 뭐 경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뭐 정치인이니까 네.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정치인이니까 네. 본인이 어떤 질의했던 내용들이 그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조회가 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관심 있겠죠. 116만 뷰가 나왔다고. 맞습니다. 또 고민정 의원은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분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또 아이콘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단 왜 그러면 아까 허은하 의원이나 일반 언론에서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이 동영상이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회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오는 영상을 많이 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뭐 배 소장님이나 저나 최 교수님도 나온 거 많이 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한동훈 장관에게 150만, 200만 뷰가 막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누가 장관이 나와서 취임식 하는데 그렇게 수백만이 가서 전례가 없는 봅니까? 일이죠. 예. 장관이 취임식 하는지 자체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취임식에 100 몇십만이 받고 아까 나왔던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의 이 질의응답이 200만이 넘고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조회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해서 봤든지 아니면 반대해서 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고의 관심사와 뜨거운 이슈는 한동훈 현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동훈 그 관련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네, 시원시원하게 아주 원하는 대답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심리적인 그 만족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배 소장께서 또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게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찍으면 우리 유튜브, 채널A 유튜브도 100만 조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원할 때, 사이다 같을 때, 뭔가 명쾌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 유튜브 나오셔도 뭐 100만 조회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왜 취임식에 집중을 할까? 그만큼 팬덤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개인적인 감성적인 접근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도 좀 감성적인 신상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다 더 정말 더 치밀한 법적인 질문이 있죠. 법의 질문으로 이걸 한동훈 장관이 법적인 대답을 할 때 좀 쩔쩔맬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예리한 질문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문한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제 예결위 회의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다가 어제 회의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또 장관에게 질문을 안 하고 또 패싱을 했다고 하네요. 하여튼 좀 미묘한 기류가 정치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최강욱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 들어보시죠.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표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고 계획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거 아니냐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당장 발끈을 했고 상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최강욱 의원 어쨌든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린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2심에서도 이제 상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죠.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이제 그게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법무사무소에 일하는 인턴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출근해서 그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을 직접 안 했어도 집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최강욱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제 주당 16시간 이게 주당인지 총량인지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16시간이라고 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잘 이행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그걸 16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중요한 건 최강욱 의원이 그걸 법리적으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뭐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불리한 상황이다. 최강욱 의원 상황 쉽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최강욱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강욱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배 소장님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은 국민 여론, 국민 정서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방금 전에 이제 최재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턴 증명서 이 부분이 얼마나 근거 있게 실제 발급이 된 건지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상고했을 때 이제 거의 최종심이 될 텐데 대법원이죠. 이때 그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저 최강욱 의원이 이제 1심,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지금 선고를 물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일관되게 나왔으면 대법원의 상고는 법리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무죄 판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법리적 절차가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거의 99%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직 상실은 당연지사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나왔습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저렇게 형을 받으니까 그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엄호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조국 사태의 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사수하겠다, 내가 조국이다, 내가 정경심 교수다 해서 나서가지고 조국의 그 이중성과 조국의 그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검찰의 무슨 정치 공작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세게 저항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권을 뺏기는 데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그 조국 사건과 연관돼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는데 그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 허위로 떼준 것 때문에 지금 유죄 판결이 거의 확정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최강욱 의원을 우리 보호해야 된다. 내가 최강욱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 똑같은 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최강욱 의원은 2심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대법 판결까지 나가지고 지금 영어의 몸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1심을 지금 결론이 나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본류는 조국 전 장관 재판인데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격가지인 최강욱 장관이나 부인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에서 확정 판결됐거나 2심 판결이 났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만은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1심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빨리 조국 전 장관의 판결이 나서 법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김명수 사법부 대법원 차원에서 일정 정도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핵심층이 흔들흔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정확히 오늘 21일이니까 11일 남았네요. 그죠?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이 정당 지지율이 좀 하나 나왔는데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오늘 마침 또 배 소장님도 계시니까요.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41에서 5월 첫째 주는 41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빠지다가 최근 조사 보면 저 20%대 29%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0에서 5월 첫째 주 출발을 해서 둘째 주에 45까지 뛰었다가 2%포인트 빠진 43. 최근 조사의 이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의미심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미심장 그 이상이죠. 의미심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후보들이 기초 체력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비타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좋으면은
후보자가 더 열심히 뛰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낮다. 이건 정말 맥 빠지는 거죠. 기운 빠지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 지금 29%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 가장 역대 최저치일 거예요. 역대 최저치입니까? 예, 29%. 아니 20% 되니까요. 근데 거의 지금 국민의힘은 43%.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뭐냐? 세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대선 패배. 근데 두 번째는 중도층이 이탈하는 이유가 됐던 것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일종의 너무 조급한 통과. 이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뭐냐? 최근에 심지어는 지지층까지도 여성이죠. 또 지지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 MZ세대죠. 이들이 이탈한 건 뭐냐? 성비추문이죠. 네, 이게 쭉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난감하고 설명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민주당 지지율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요.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층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30대 여성 지지율 변화는 1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저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빠진 게 국민의힘으로 갔다면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민주당만 빠진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전체 지지율을 보면. 그럼 결국 지지층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중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그런 지금 이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조금 올랐지만 크게 변동은 없는데 민주당만 쭉 빠졌어요. 그 말은 결국 중도에 있거나 민주당이 실망했던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 소장의 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끌려다니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지지층의 이탈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한도수 총리 인준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아까 앞서 나눴지만 아까 처음부터 처리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결됐더라도. 강대강 대치로 가면서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독주 문제 이런 분도 부각이 됐을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뒤에서 뒷북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지지층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지지를 해줬고 대선에서도 그만큼 지지를 해서 아주 근소한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걸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지도력도 부재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지지층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실망감들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 빠져나와서 자기는 이제 중도층이나 아니면 지지정당이 없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17명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 이외에 7곳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열리죠. 그 7곳 가운데 가장 관심 지역 인천 계양을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인천 계양을에는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면서 이제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고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는 윤형선 후보입니다. 아마 저 지역에서 병원을 한 수십 년간 운영한 의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0.8, 40.9니까 한 자릿수대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두 자릿수대 이상으로 벌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이거 선전하고 있는 겁니까?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인천 계양을의 첫 번째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사람들이 한 자릿수 안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왜냐하면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와 김병관 후보는 거의 30%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비하면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늘 언론에 나온 또 다른 그것을 거기서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찾아간 것이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조차 좀 심하다. 이렇게 굳이 조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꽃길인 줄 알고 갔더니 제가 볼 때 꽃길이 지금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외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대선에서 참패하고도 패장으로서의 자숙과 숙고의 시간 대신에 3달도 안 돼서 그것도 성남이나 분당이나 무슨 경기도가 아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천이라는 곳에 가서 저런 아주 안정적인 자리를 택해 갔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을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
물론 이제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돼서 배지가 되어야만 뭐 전당대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후보로서 나가야만 뭐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개항을 마저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항을 뿐만 아니라 개항을이 저렇게 발목이 잡히고 덫에 빠져버리면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인천시장 뛰어다니면서 박남춘 후보 당선시켜야 되는데 힘들죠. 그다음에 또 경기지사 지금 박빙인데 김동연 후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개항에 발목이 잡히고 개항에 덫에 빠지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전체 승리에도 큰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소장 말씀. 네, 거의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발목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 뿜뿜해야 되거든요. 선거는 뭐냐면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다. 2차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지율도 50%대 이상 보이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그만큼 주목 효과가 있거든요. 구심점 역할을 해요. 근데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만한 존재감 뿜뿜이 안 되고 지금 개항을 조사 결과를 보면 안 뿜뿜이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견인하는 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김건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이 위축되는 거죠. 인천도 가야 되고 경기도도 가야 되고 충청도 가야 되고 강원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와 또 실제 선거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 물론 선거 우리 최종 결과 투표 결과 예측 잘하는 것은 우리 채널A입니다. 개표 방송은 채널A인데 예측 우리 너무 잘해요. 부끄럽게 왜 그러십니까? 지난 대선도 백발백중 적중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100% 투표한다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또 대선 때랑 달라요. 대선 때는 한 77.1%가 이번 대선이었고 대체로 80% 가까워지는 것이 최근 대선의 추세인데 지방선거는 한 60%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한 60% 10명 중에 6명만 투표한다면 누가 더 많이 투표하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더 많이 이기고 더 좁혀나가고 할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네. 자, 뭐 개항을은 지금 짚어드린 대로 여론의 흐름이 저러하고 또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 가운데 관심 지역 분당갑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 분당갑은 안철수 60.8 그리고 김병관 민주당 의원인지 민주당의 후보인데 32.1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꽤 한 30%포인트 가깝게 벌어져 있는 분당갑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11일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6일 지방선거 유세 첫날 여야 모두 인천의 화력을 집중할 정도로 인천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개항 의뢰 두 후보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개양 구민의 자존심과 먹튀한 자리에 도망온 자의 선거입니다. 제가 어제 유권자를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하기 전에 우리 개양에 와서 똥오줌 한 번이라도 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범죄 피의자가 금배지 방패 삼아서 숨겠다고 이 방탄조끼 입겠다고 우리 개양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유분수가 아닙니다. 저는 25년간 개항을 지켜왔고 개인의 이해 타산, 소득 계산을 넘어서서 도움되는 일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항을 후보로 직접 참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13척밖에 남지 않는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 방탄 논란에 선을 걷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기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네,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논란이 이 방탄 출마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뭔가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맞게 하려고 배지를 달려는 거 아니냐, 이른바 방탄 출마 논란. 글쎄요, 최 교수님, 뭐 이 논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서로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싱크 들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합의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저는 뭐 통과시키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체포 특권 저거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게 있었던 이유는 독재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무슨 발언을 하거나 정부에 비판하면 끌고 가고 이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했으니 그런 부분이 없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나라라거나 독재 나라에서는 그게 좀 불체포 특권이 있을 필요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저는 뭐 필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찬성했고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의 좀 그 뜻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낸 저 체포안에 불체포 특권 폐지하는 법안에서 찬성하고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 대선 후보였던 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재명 후보 인천 지역 유세 현장에 다양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장면 모아봤습니다. 여기 한번. 올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되지. 범죄 얘기입니다. 저 앞으로 가셔야 찍을 수 있어요. 네, 하지 마세요. 범죄 얘기라고 다 표시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싫어하는 좋아하는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 누구야? 아니야, 괜찮아요. 맞았어요. 네, 신발 신고 식당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야말로 해프닝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건 하지만 어떤 장면입니까? 네, 이것은 철제 그릇을 던지는 건데요. 아이고.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유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 선거 때 다양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뭡니까? 유권자, 후보자 모두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도 있고 싫어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을 본인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표로서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철제 그릇을 던진다, 아니면 정말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욕설을 한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도는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사표시는 투표소에 가서 표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르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 낯선 곳 인천 계양을에 가서 후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두 가지 다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배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데 저렇게 폭력이 수반되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러면요. 그래서 2층에서 저걸 던진 분은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죠. 입건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아마 2층 술집에서 이제 시끄러워서 했다 그러는데 저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후보자에게 실제로 그 행위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지나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막 또 욕하지 마세요 범죄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선거를 해봐서 아는데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네. 그 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쌍욕을 다 해요. 그러나 그건 후보자로서 그건 귀담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또 묵묵히 참아내는 것도 저는 후보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걸 쫓아가면서 막 그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러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를 던지는데요. 욕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또 누굽니까? 또 대한민국 욕하면 또 이재명 후보 떠올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아니, 이재명 이제 후보의 경우에 따라 그 다르겠죠? 참을성이 네. 조금 좀 너무 없지 않느냐. 저 같아도 저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가운데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을 이른바 개혁의 딸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개딸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2030 그 지지층 개혁의 딸들이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사퇴를 요구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말 개딸 분들인지는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50대 분들의 그런 비판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 2030 여성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대전에서 2030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편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글쎄요. 이제 그 개혁의 딸들이 내부 총질을 멈춰라 하면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을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 교수님 이 당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왜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그 소위 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고.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이 있었을 때 사과하고 이건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개인 의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지하는 분들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사과하고 충분히 우리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의원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비판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성비위 문제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말 잘못됐고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다 처벌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이제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 계속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KT 취업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며 아주 공정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의 크나큰 배반이자 잘못된 일이 되겠고 어떤 식으로든 저는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서슬퍼런 민주당 정권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정 청탁을 했다면 그분이 합격을 했겠죠. 그렇지만 떨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의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변수가 될 수 있죠. 그게 뭐 결정적인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진영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경우의 변수보다도 지금은 그냥 지지층들 또 더 큰 이슈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의 대리전 이게 또 그거 더 큰 양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정이라는 이슈입니다. 채용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MZ세대 2030 취업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KT라는 직장이 또 보통 직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또 직장이죠. 채널A 인근에 위치한 또 KT 건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마음이 또 여성들에게 공정이 더 강조되는 또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수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 변수보다 더 큰 변수가 이야기하시겠지만 강용석, 예, 세모 네모 아닌 가로세로 변수죠. 네. 하여튼 뭐 이 의혹은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로 있을 때 지인을 이제 뭐 취업을 시켜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김은혜 후보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의혹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을 잠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지사 후보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김동연 민주당 후보 38.5,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6. 좀 전에 배 소장이 언급하신 강용석 무소속 후보 6.4인데 지금 이 지지율대로라면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강용석 후보도 6.4면은 뭐 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계속 뭐 단일화 얘기는 끊임없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배 소장 보시기에는 단일화 끝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단일화가 됐든 정치 단판이 됐든 저는 지난 대선 때처럼 일종의 물밑 협상 단판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로 가져가기에는 김은혜 후보도 부담스럽고 강용석 후보도 그럼 내가 단일화 돼? 단일화는 나야 이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그래프를 수치도 보여드리는데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나올 이 겁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단일화 없어도 그냥 이대로 가면 이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선거가 어떤 선거였죠? 지난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그대로 바꿔놓고 보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가 단판을 통해서 단일화로 가져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완주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물밑에서 강용석 후보의 이 단판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김 교수. 저는 이제 강용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중도에서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가지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막판까지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동정부 수립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강용수 후보는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냥 강경 보수 유튜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정치하다가 저렇게 강경 보수 유튜버로 가게 된 그 배경이나 그 우여곡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경기지사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강용수 후보로부터 얻는 플러스 효과보다 저는 김은혜 후보가 중도층으로부터 이탈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김은혜 후보는 후보 당사자니까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래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단일화 논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강용석 후보가 이제라도 반성하고 개과천선해서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고 싶으면 군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자진 사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지사 이 선거에서 이 강용석 후보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끝까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시 잘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빅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례적 방한. 네, 영상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용산 이제 집무실 시대가 열렸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보면 잔디밭 그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그 연병장이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공식 환영 행사가 벌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김 교수 보시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1일 만에 지금 정상회담 이거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행운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 보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상회담을 하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든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취임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정상회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큰 행운 중에 하나가 항상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로 올 때는 일본을 먼저 거쳤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먼저 근데 왔어요. 한국을 먼저 와서 지금 내일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보다 앞선 한국을 방문했고 그 이유는 어제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간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 지금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의 만남도 네네. 있는 것처럼 예.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이 대경제 전략, 경제 안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가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 안보 동맹을 벗어나서 네. 가치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술과 반도체로 대표되는 전략적 동맹으로 지금 격상되고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에 간 화면들 한번 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Companies like Samsung that are driven by responsibl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will be critical to shaping the future in the direction of our two countries, the direction we both want to go. 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사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용산의 저 대통령실 앞에서의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와대에서 저 의전 행사가 있었는데 용산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용산 집무실 앞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차량으로 이동이 끝나면은 1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경호 차량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고, 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저 1호 차량이 멈춰 서기 직전 레드카펫 앞에 정확하게 차량이 정차를 했습니다. 네, 레드카펫도 준비를 하고 또 내부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준비가 바빴다고 하는데요. 한번 안에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글쎄 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 용산 이제 집무실 대통령실 안에서 오늘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정상회담이 여러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뭐 소인수 각 양국에서 한 3명씩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역만 딱 그 바이든의 통역,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만 딱 그 4사람만 참석하는 단독 회담이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좀 뭐 장관들이라든지 참모들과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3차례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네. 3차례 정상회담이 토탈 시간이 한 90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회담이 끝나면 양국 정상이 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공동 기자회견은 지하 1층에서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한미 정상이 공식 만찬 행사를 갖게 되는 그런 일정이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용산에서 이 외국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용산에서 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게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죠. 당연히 처음이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와대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공식 네. 환영 행사를 다 하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공식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청와대를 버리고 나와서 용산 새로운 집무실에서 첫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용산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이라는 새로운 의전 행사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용산 시대가 계속 열려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마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이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만 아까 뉴스 나온 바로는 1층에 현관 로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환영을 하러 나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곧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환영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환영식을 갖고 정상회담에 이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최진봉 교수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또 동맹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청구서를 내밀까 이런 부분도 관심사예요. 청구서. 그러니까 제가 청구서라고 표현했던 것은 뭔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에서도 얻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요구될 거냐 하는 부분이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 또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원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PEP 워크라고 그러나 프레임워크라고 하던데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는 문제는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쿼드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에서 이제 하차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두 정상 악수를 나눴고 1층 이제 로비로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안의 영상도 글쎄요 보여지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이 경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사들이 요소에 좀 카메라를 배치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석구석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게 한미 간에 좀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워낙 지금 경호나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지금 두 정상은 1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단독 환담 후에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이제 아까 김 교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거고 굉장히 빨리 갖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미국 대통령들은 동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 찍고 대한민국을 왔는데 이번만큼은 한국을 찍고 내일 일본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미국 정상을 만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넘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중요한 것이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보다 먼저 왔어. 이것은 상당히 미국 국가에 대한 상징성,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느냐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분석보다도 내일까지도 신문 또 방송을 도배할 것은 바이든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지방선거의 영향력은 저는 최대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반도체 또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적으로 보면은 바로 오자마자 경기도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데 그러면서 또 경기도라는 것이 하나 더 각인되는 현상도 나타났고 여기에 삼성도 들어가고 보통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 북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안에서는 IPEF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쿼드라고 하는 군사 안보 협의체에 들어가기는 우리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방안을 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IPEF에 우리도 상당히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같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이 의존도, 미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방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그 청사 앞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 중계 화면으로 보여드렸고 워낙 좀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 용산에 우리가 보통 보아오던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용산 집무실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모습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에서 이제 환영을 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자, 윤 대통령 취임 11일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외교 무대 데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외교 신인과 외교 베테랑의 만남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요. 저희가 딱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 우선 좀 나이 차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나고 정치 경력은 뭐 말할 것도 그럼요. 없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네. 뭐 정치 경력이 거의 50년 가까이 되신 네. 분이고 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계속 하시면서 외교위원장을 계속 역임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국제 정치와 외교에는 굉장히 능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정치의 어떤 능통한 베테랑으로서의 한국도 여러 번 왔던 분이거든요. 부통령 시절도 오고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지금 첫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노련한 백전백승의 어떤 그 노련한 어떤 그 장수와 처음 만나는 신인의 패기가 지금 만나는 건데 저는 그 두 분의 어떤 차이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대를 갖고 해보고요. 네. 그리고 뭐 비슷한 점으로 해서 법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국선 변호인 변호사를 조금 하다가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변호인 출신이라거나 법조인 경력이 오래된 경력을 볼 수는 없고요. 네. 잠시 거쳐갔던 것이고 그냥 오래된 그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26년 동안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검사만 분이고, 하셨던 그랬던 분이고. 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성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 차이.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50년 가까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노련하고 유연하고 상당히 이 포근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에 아주 아주 너그러운 모습이 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돌직구형의 직진 스타일입니다. 직진. 일단 결정하면 뭐 추진력 있고 원칙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 차이가 노련한 정치인과 아주 직진 스타일의 검찰이라는 이 성격이 저는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신뢰와 인간적인 믿음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국가 이익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서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굉장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케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보시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하기 전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방금 도착한 영상인데요. 이 용산 대통령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 국립현충원을 들렀다 아까 용산 집무실 앞으로 향한 겁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서 이제 참배하는 모습인데, 근데 김 교수님 원래 미국 대통령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저 현충원을 빠짐없이 다 저렇게 참배를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몇 번의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낸 이 혈맹이라는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고요. 국립현충원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분들을 모셔놓은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적인 그 이유는 바로 6.25 사변 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드물게 현충원에 참배한 것은 제가 볼 때 한미동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동일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동맹이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여론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보를 강조하는 지금 시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미국과 그래도 보조를 맞춰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의 마음 잡기에 대한 미국과 심지어 중국의 쟁탈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이 단순한 정상회담이지만 국빈 예우를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현충원을 방문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의 여론까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문했을 때 미국 국민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호응을 하구나, 부응을 하구나,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안보 동맹을 강조하거나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1 오산기지에 어제 내렸을 때 오히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미국 대사와도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요. 군복을 입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죠. 3명의 장성이 나왔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막 넥타이를 서로 바꿔서 맬 정도로 상당히 외교력을 발휘하는 친화적인 인물이 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처음에 트랙에서 내려왔을 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맞이했고, 네, 지금 의전장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사하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예. 당선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웃고 나누고 이런 이야기는 이 비치는 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NN으로도 나갈 테고 미국 방송에도 나갈 텐데 아 대통령은 이렇게 안보를 강조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국립현충원까지도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고 처음으로 향한 곳이 이제 평택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한앵커 거기서 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죠. 네,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반도체 웨이퍼에 성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을 해서 또 정상이 공책 대신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을 남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장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최 교수님, 이렇게 한미 두 정상 첫 만남 장소가 갖는 의미나 아니면 웨이퍼에 서명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저렇게 웨이퍼에 서명한 거는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고 보통은 종이 이제 방명록에 서명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웨이퍼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죠. 3나노 웨이퍼라고 하는 것이 신세대의 그러니까 신성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력이에요. 기술이 집중됐다고 볼 수 있고 예. 차후에는 이제 저렇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부드럽게 종이로도 활용돼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 안에 어떤 것도 적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엄청난 이제 경제적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부분들이 아마 부각되는 것이 두 정상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요, 물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전쟁도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물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평택에 있는 그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반도체 공장을 직접 봤다고 하는 것은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경제 안보 동맹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를 따라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혁신 기술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협력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그 물건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반도체 때문에 지금 자동차 생산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유리한 입장, 반도체의 재료나 물질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하면 훨씬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이 경제 성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향한 저 삼성의 그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뭐 규모 혹시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뭐 축구장 한 400배 크기, 87만 평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이제 반도체 공장인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그 길게 비행 끝에 내리자마자 랜딩을 한 후에 처음으로 간 곳이 저기다.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번 방안이 굉장히 이제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 첫 번째 이유는 안보입니다. 키워드는 그냥 북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근데 이제 방안을 냈는데 첫 번째 장소가 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반도체가 그만큼 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까지도 갈라놓을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고민을 하다가 오스틴인가요? 여기에 삼성 반도체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메모리, 그러니까 대만의 TSMC와 경쟁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이 맞춤형 반도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정형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생산하는 것은 기술력이 점차 중국도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가 대만의 TSMC 거의 5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 한 25%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 미국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고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도 만나서 미국에 투자해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투자를 지금 일단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하다.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TSMC와 손잡고 구마모토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퀄컴 CEO까지도 지금 그러니까요. 함께 방한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는 6.25 북한이 아니라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어제는 삼성전자 또 내일은 현대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공식 만찬에는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문식 교수님,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개별 기업을 특정해서 방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제 경제 안보 동맹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는 판문점, 휴전선, 북한, 핵, 뭐 이게 주요 키워드였습니다만 네. 이제는 미국에 있어서 대중국 전략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제력, 또 한국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앞으로 미래 기술 패권과 관련된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동맹, 이게 더 훨씬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내리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고 또 떠나는 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그 방한한 다음에 청구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입장이 바뀌는 시대예요. 네.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한국에게 정말 투자를 요청하고 투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그러니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한 안보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기술들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대등하고 동등하게 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청구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제 안보에서 경제로 가는 게 네. 왜 현대차가 중요하냐? 현대차가 왜 중요하지? 생각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에 두 군데나 공장이 있는데 공장 있으면 뭐가 중요해? 고용해서 채용이 늘어나서 아닙니다. 이 조지아주라는 데가 미국으로 보면 스윙보트예요. 여기를 이겨야 대선도 이기고 미국 의회도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현대, 심지어는 SK도 지금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었죠. 그때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이 와서 제발 좀 한국 내에서 LG 화학과 SK 사이에 이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미국 선거, 미국의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 기업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이죠. 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틀 밤을 자거든요. 어제 하루 잤고 오늘 하루 더 잡니다. 이제 2박을 하고 내일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잠을 어디에서 잘까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박을 한다면서요, 한 앵커? 네, 그렇습니다. 꼭대기인 20층의 프리지덴셜 스위트룸인데요. 1박 기준으로 2천만 원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루 자는데 2천만 원입니까? 네, 야. 그리고 규모도 약 100평에 가깝고요. 네. 네, 개인 피트니스룸과 서재와 드레스룸, 주방, 응접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다양한 보안 시설이 당연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찾았을 때 근데 다 똑같이 지금 한 앵커가 설명한 이 방에서 잤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조지 부시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 교수님?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경호입니다. 경호? 네. 저희가 경호하기가 좋군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라면 뭐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데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경호가 제일 우선적인 그 고려 요소인데 지금 나왔던 저 남산의 하얏트 호텔이 외진데 딱 남산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이 있고 그렇죠. 지대가. 그러니까 주위에 또 고층 건물이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경호하는데 굉장히 안성맞춤이라는 그런 그 입지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왔을 때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그 숙소를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경호에 용이한 거. 물론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지금 나온 것처럼 대통령 일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그 같은 일행들이 묵을 수 있는 넙직하고도 많은 방과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요. 네. 단순히 뭐 잠만 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업무를 봐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그러면요. 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또 적어도 5성급 이상 정도의 그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 남산의 하얏트가 사실상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즐겨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제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외국 정상 미국 대통령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만찬할 때 화제가 되는 게 우리 건배하잖아요, 건배. 그럼 과연 테이블에 어떤 건배주가 오를까 관심이었는데 이게 공개가 됐나 보죠, 한 앵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소유한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이 올라가고요. 또 미국산 화이트 와인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경북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까지 소개가 된다고 하네요. 네, 세 종류의 이제 건배주가 오르게 되는군요. 근데 특이한 게 최 교수님, 그동안에 이제 저 미국 정상이 오면 옛날 청와대 시절에는 그 청와대 본관 옆에 영빈관이라고 있어서 영빈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용산은 아직 영빈관 같은 게 시설이 없다 보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뭐 이를 두고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좀 있던데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두 가지의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임시 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그럴 수 있지만 오래전에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예약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실내에서 만찬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보급 보물들이 전시돼 있는 곳입니다. 보물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은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네. 보통은 이제 박물관의 외부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서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된 장소의 중앙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보물들이나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습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그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렇게 이제 국빈급 외빈이 오셔가지고 환영 만찬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래도 우리 국보급 유물들이 중요하니까 두 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손상이 되면 또 뒷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잘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행 안 했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도 없다고는 하는데요. 만찬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 그건 대통령 부인의 이제 행보를 어떻게 단추를 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영부인이나 호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공식 직함이 있는 것처럼 무슨 국민 세금을 또는 그 공무원을 대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첫 데뷔하는 무대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식의 내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의 외빈 행사에는 어떤 정도까지 참여해서 활동을 할 것인가를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를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가는데도 혼자 가시기도 하셨던 그 외국 순방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대비되게 좀 보이지 않는 내조. 그래서 아마 오늘 만찬에는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서 환담하면서 인사하는 정도는 나타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활동을 보이시는 건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좀 평소보다 저희가 토요 랭킹쇼가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시 한 20분 정도부터는 이제 한미 정상이 지금 회담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회담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는데 3시 20분경부터 다시 뉴스 특보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